오늘은요, 이 오피스텔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수익형 투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그리고 오피스와 오피스텔은 전혀 다릅니다. 용도 측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랬을 때 오피스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차익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과거에 갭 투자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던 이런 시대 이제 끝났다.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이 오피스텔, 그렇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왜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그야말로 사상 최저죠. 0.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급전직하를 했죠. 우리가 한때 1.25%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낮을 수 있는가,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거꾸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세계적인 경기 불황,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정말 금리를 끌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유동자금이 3천조 원이 움직이고 있다. 3천조 원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계대출 금리 추이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2020년 5월에 잠정 추계치입니다만은 2.8%대까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요. 이런 그 경기의 불황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입주 물량과 그다음에 임대 수익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입주 물량, 작년에 2019년에 자그마치 2019년에 9만 세대가 입주했고 2020년에 7만 4천 세대가 입주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거보다 더 큽니다. 왜? 여기는 상반기에 아직 하반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9만 세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9만 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적정 물량을 상당 부분 이미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5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7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고 올해 9만 세대를 넘게 되는데 이만큼 현재 그 오피스텔, 그러면 2018년을 한번 돌아보면 18년 또한 마찬가지로 8만 세대에 이르는 만큼 계속적으로 유효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수도권 및 광역시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자, 그러면 공급이 많고 그렇다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텐데 역시나 전국 평균이 지금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5%가 채 되지 않고 서울의 경우 자 4.5%다. 4.5%의 수익률인데 여기에 4.5% 수익률입니다. 1억 원이면은 1년에 불과 얼마입니까? 450만 원. 450만 원. 자, 1억 원 투자 시에 1년에 450만 원의 수익이다. 그러면 이 450만 원이 하나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개일 때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 여기다가 세금 빼고 중개 수수료를 빼야죠. 자, 중개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합니다.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고 각종 수리와 수선비가 또 발생하게 되죠. 수리와 수선비 또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기본인건비가 또 들어가죠. 자, 기본인건비를 전부 포함하게 되면 과연 이 450만 원, 한 달에 약 40만 원의 수익으로 과연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10년이 되어도 4,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 원에 4,500만 원, 50%도 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런데 여기다가
오피스텔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계속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서 실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 여기다 또 세금이 또 있죠. 세금,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이 또 있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제하게 되면은 실제 수익률은 은행에 차라리 넣어놓고 편하게 이자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만큼 실질적인 가치는 상당 부분 떨어집니다. 더구나 오피스텔은 실제로 매매 가격도 올라가지 않죠. 이만큼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국 연도별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 물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입주 물량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많고 쭉 커지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종부세 거기다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과되는 이런 부분에서 오피스텔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오피스텔 쪽으로 몰려가죠. 그런데요. 투자의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은요. 실제로 투자 수익에 대한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세금을 공제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 때문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부하내동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새 나는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도 주머니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정말 조그마한 것에 연연을 하다가 결국은 큰 것을 놓쳐버리는 우를 종종 범하는 분들을 보시게 될 때 정말 이 속에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정말 그 진실된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도 받아들이는 분들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러한 가치들을 볼 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실제로 상존합니다. 제가 이것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 예로 들고 있는 것뿐이지 오피스텔이 그렇다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가치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아직도 대박을 꿈꾸고 있지만 그 대박을 꿈꾸는 데 있어서 충족시켜주는 투자처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옮겨가죠. 자, 우리가 살펴보세요. 어떤 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꾸 규제를 둔다는 말은 그것이 뭐죠? 상대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규제를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찾아내면은 그게 대박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현재 내가 청약 통장을 통해서 가점이 높다고 하면 분양 물량을 내가 청약해서 당첨될 수 있다. 그 확률을 높이는 이런 노력들.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준 로또 복권 당첨될 것과 같잖아요. 한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당첨되면은 수억 원씩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거 한 달에 몇십만 원, 1년에 몇백만 원 그거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결국 나중에 세금 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가치들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난세의 영웅 나거든요. 난세의 영웅이 나는데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다. 이것을 분명히 유념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의 수익률 하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공급 증가입니다. 결국은 공급 증가와 수요는 한계가 있는데 공급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적체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취득세를 완전히 대폭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일부가 오피스텔 쪽으로 살짝 옮겨가면서 이제 오피스텔에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는가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또한 상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월세 전환율의 또 하락. 이 전월세 전환율이 전에는 4%로 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서는 몇 프로예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하락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근본 이유다. 그렇다면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은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자, 자료는 114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005년 정도에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1년에 10,000세대가 넘지 않았습니다. 1년에 연간 10,000세대가 넘지 않았는데 2015년 이후, 자, 15년 이후 16, 17, 18 계속 거의 2만 세대에 이를 만큼 15,000원에서부터 2만 세대에 이를 만큼 공급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아졌냐? 서울에 또 인구가 그만큼 집중됐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자그마치 거의 10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2005년부터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한계에 비해서 공급적 측면들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수익 하락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공급의 증가, 수요의 한계,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수익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익형 투자, 임대 수익이 목표죠. 바로 임대 수익이 대표 주자인데 월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말 은퇴 세대들, 특히 연세가 많이 들으신 이런 노후 세대들은요, 이 월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또박또박 통장에 수익이 꽂힌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효자가 없지요. 누구나 꿈꾸는 그러한 효자인데 누구나 꿈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몰리고 또 베이비 부분 세대들의 많은 분들이 바로 이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그야말로 통장에 돈을 넣고 차분히 찾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만큼 이런 것들이 문제됐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차익형은 자본 수익률이죠. 자본 수익. 뭐다?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갭투자, 토지 등이 있는데 이제 이 갭투자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의 현재 방침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너무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 소나기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다? 바로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높이자. 그 중에서도 또 하나 강조드리면은 그 중에서도 재개발 투자와 가로주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높이자. 바로 이겁니다. 재건축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가 많은데 재개발에서 물론 공공성이 가미된 것이 더 좋겠죠. 그다음에 가로주택은 뭐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지원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메리트가 크다. 자, 어떻게 커? 절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시면 투자 수익이 커집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함으로 해서 블루오션 지역에 대한 투자, 남들이 아직 미처 쳐다보지 않는데 투자하는 것, 막차가 아닌 첫차를 타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남다른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그렇죠. 방향성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5원칙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규제 완화를 노리는 겁니다. 지금 보셔요. 자, 내년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역시장 정말 빅매치가 되죠. 내후년에는 뭐 있어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 또 그 다음에는 바로 올해 시작됐던 총선이 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형 선거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규제가 하나, 둘, 세 개씩 꺼풀이 조금씩 벗겨질 수밖에 없다. 이러할 때 지금이 가장 부동산에서 무거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것이 나올 수 없을 만큼, 물론 주택거래 허가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있는 카드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 정말 어디에도 없는,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세금 규제책, 이것은 이제는 풀어질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거기다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소액으로 투자자, 비교하고요.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묻어두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면은 그것이 나중에 크게 효자로 돌아오죠. 지금은 작은 돈으로 그냥 없다 셈치고 1년에 해봐야, 오피스텔 투자고 해봐야 수익 불과 200~300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 떠나보내고 우리는 소액 투자해서 몇 배, 몇 억씩을 먹어야죠. 몇 백이 아닌, 몇 천이 아닌 몇 억을 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바로 투자의 방법, 노하우다.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자, 각종 세금, 이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기로 해서 막 갭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높이고 이런 것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각종 세금이죠. 요거는 살 때 세금, 보유할 때 세금, 팔 때, 매도할 때 세금. 자, 요게 매수 세금이고, 요것이 보유 세금이고, 그리고 요것이 매도 세금입니다. 매도 세금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고려한 투자를, 즉 여기에는 세테크를 해야 된다. 세테크,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세테크를 고려해야 된다. 재테크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세테크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알짜배기 물건. 왜 진보든 보수든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든 아니면 현재 행정가들이든 고위공직자이든 누구든 강남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알짜배기 물건을, 똘똘한 놈 하나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잡자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똘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 이슈가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 이슈가, 그 개발 이슈가 계획이 아닌, 실제로 계획이 확정된 곳, 확정돼서 진행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진행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시라. 단순히 계획만 있는 곳에서는 안 된다. 보시죠. 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거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자. 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뭐다? 5월 6일 부동산 대책에 나왔죠. 자, 5월 6일 부동산 대책에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공공재개발 활성화. 자, 두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규제 완화. 자, 세 번째 역세권 개발. 자, 5월 6일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지금까지 규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원 대책입니다. 지원 대책.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투자해야죠. 정부가 장려하는 곳에 투자를 하자.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안정된 투자 수익을, 그것도 아주 크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단순히 오피스텔의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그걸 비유를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왜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또 실질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